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연준을 하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의 음모론의 아성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미슈킨의 화폐와 금융이라는 교과서를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좀 피곤해서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지난번 올린 영상에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쭉 누가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빨리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연준이 수익 꿀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익은 정부로 환입한다. 이런 걸 이제 글을 올렸더니 또 바로 또 댓글 달리고 그럽니다. 네, 민감합니다. 송홍빈의 아마 화폐 전쟁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음모론의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고민을 좋은 질문들을 막는다는 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은 연준의 타락과 전혀 무관한 현상입니다. 연준이 타락했건 연준이 타락하지 않았건, 연준이 음모에 무슨 허브건 아니건 간에 여러분들을 지금 정부가 돈 찍어서 사실상 자영업자들 국민들한테 주잖아요. 이것이 한국은행이 무슨 사기업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메커니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질문은 과연 인플레이션 화폐냐,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로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디플레이션 화폐는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이제 고급스러운 우리의 고민거리인데, 순 음모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악마들 처단하면 끝나는 거, 그죠? 악마들이 있는 거고, 그죠? 악마들의 본진이 있는 거고, 악마들의 본진이 문제고. 그쵸.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질문을 막는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의 권위를 빌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저도 다 읽고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엄청 공격 들어와요. 대단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관 중에도 거버넌스는 민간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기관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네, 그만하고요. 제가 이 주말에 읽고 있는 책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소문이라는 책인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현재를 쫓는 자는 언젠가 현재에 따라잡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현재를 쫓는 자는 언젠가 현재에 따라잡힌다라는 말이 딱 지금 메타버스를 둘러싼 담론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 고등학교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재테크 박람회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게 영상이 좀 편집하고 올라오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원시 부족의 하드자족은 수렵 생활을 하는데요. 인류학자들이 참여 관찰을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참여 관찰을 할 때 이제 매너는 개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꿩닭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꿩닭을 사냥할 수 있는, 꿩닭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덫을 놓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굳이 기린같이 큰 포유류를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사냥하러. 기린의 경우에 평균 3달에 한 번꼴로 사냥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냉장고나 보관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린을 잡으면 그 고기를 모든 부족민이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런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꿩닭을 만약에 잡으면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으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꿩닭을 잡는 건데요. 이 하드자족 남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린 사냥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왜 꽁닭을 안 잡느냐고 이렇게 권유를 다시 했더니 화를 냈다고 해요.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하고 관찰한 인류학자가 이제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뭐 이런 설 저런 설 얘기하는데요. 뭐 합리적인 설명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를 추구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매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원시 부족에게 있어서 사냥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행위인데, 남자들 사회에서 이 조직적인 행위는 곧 이웃 부족과의 전쟁 준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낙오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메타버스 현상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꺼내는 이유는, 메타버스 현상을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 속에서도 보편적인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인정중독이 아니고 인정투쟁인데 Struggle of Recognition인데요. 인정투쟁이 실제로 이 역사의 그 엔진이었다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 탄자니아 이 사냥꾼들의 행위가 왜 이게 궁금하냐 하면,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냐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전제를 하는데, 그 합리적인 모형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피상적으로는 물론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상적으로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면 꿩을 잡아서 자신과 배고픈 자신의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잡아봐야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기린을 잡는 데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기린을 잡지 말고 꿩을 잡으라 그러면 화를 낸다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궁금거리인데, 헤겔이 말하는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성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형에는 이제 경제적인 동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뭐 이런 전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헤겔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경제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가치는 부수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근본적인 것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간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가난하게 타인과 함께는 살아가지만 혼자서 부유하게는 못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헤겔은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인정투쟁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지금의 메타버스 현상을 읽는데, 이 인정투쟁이라는 헤겔의 관점이 이 하드자족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어떤 생각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니지에 바치 해방전쟁이라는 그런 집단 창작한 서사가 있습니다. 제1 서버에 이미 고수들이 자리를 잡아서 어떤 사회적 질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복만 입은 그런 신규 진입자들이 연대해서 난을 일으켜서 사냥터를 독점했던 그런 귀족적 캐릭터들한테 대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레벨의 차이가 캐릭터상에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는 옷가지를 입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복 부대라고 하는 것은
자조적으로 이게 붙인 이름인데 초기값만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그 레벨이 높고 많은 무기로 아이템으로 무장한 세력들하고 싸워가지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바스 해방전쟁이라는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이나 작가가 쓴 바스 해방전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 바스 해방전쟁에서 그 혁명군이 아니라 그 군주 쪽에 속해 있는 인물 중에 이카루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카루스라는 인물은 이니시2에서 처음으로 만렙에 도달했던 전설적인 분이고, 캐릭터고, 그리고 그 전술적인 아이디어도 굉장히 뛰어나서, 상상력도 뛰어나서 이 혁명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이카루스가,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멋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게 저렇게 이제 지금 시가로 하면 뭐 몇 억 될 겁니다. 몸에 두르고 있는 것들이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죠. 이 몇 억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여러분들 게임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그것이 뭐 게임 머니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현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 이후에 2015년인가 NC소프트에서 바스 해방전쟁 1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이 주역들을 모아다 놓고 뭐 기념패도 전달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정확하게 이카루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카루스라는 분을 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분은 현재 그 기사를 보면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뭐 자영업의 범위는 많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작가도 자영업이고,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이고, 또 변호사나 회계사도 자영업입니다. 이런 큰 스펙트럼에서 이분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분이 뭐 설사 현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자영업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본인을 무엇이라고 기억할 것이냐라는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기대하는 답은 이분은 자신이 바스 해방전쟁에서 수만 명의 회자되고 수만 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이카루스다. 전설적인 인물 이카루스다라고 본인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 탄자니아 헌터들이 굳이 기린을 잡아서 본인은 조금밖에 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꿩 사냥이 아니라 기린 사냥에 집착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지에서 바스 해방 전쟁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진 거, 자신은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이 이카루스만 해도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지킬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카루스 같은 이런 캐릭터한테 도전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자기 캐릭터가 다 처참하게 박살나는데, 다른 서버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 잡은 군주들일 수도 있는데, 이 서버로 옮겨가지고 내복만 입고 무모하게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혁명군의 한 명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서사로 작품성을 갖고 있는 서사거든요, 이게. 이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런 걸 만든 그 주역들이 평생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 이야기를 빼놓고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남자라면 아마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성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이런 걸 겪었더라도 본인의 어떤 삶의 정체성에서, 본인의 현실의 삶에서의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의 정체성이 훨씬 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자아를 갖고 있거든요, 여성들은. 근데 남성들은 굉장한 자기 중심의 서사여야 되는데, 그 자기 중심의 서사가 이 현실에서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죠.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 정도가 되면 뭐 현실에서의 서사도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어쨌건 자기가 이 여러 수천만 명의 삶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그냥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변수로 작용합니까? 그죠?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좌우하는 변수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문제겠죠.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변수여야지, 뭐 개나 소나 변수면 우리가 삶이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이카루스가 됐건 이카루스에 대항해서 내복을 입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됐건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리니지라는 역사에서는 변수였고 변수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기억이 이 스코틀한테서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채방 전쟁이라는 서사를 빼놓고 자기를 얘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이나 씨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닌 거죠. 뭐 가상현실이라는 말 자체는 맞을 수도 있는데 가짜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엄청난 현실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탄자니아의 그 하드자족을 통해서도 기린 사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헤겔이 말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그래서 경제적인 합리성만을 가지고 사회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온 분들은 메타버스 세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는 VR 쓰고 실감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리니지 열풍이 불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PC 통신 시절에 바람의 나라 뭐 이런 데서부터 이미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것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초등학생들한테서도 퍼져나가고 있어서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로블록스에서 그 잼민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만든 룰에 의해 가지고 게임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아이덴티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길 거고요.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성형을 위해서 돈을 쓰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아바타를 입는다든가 캐릭터를 빌드업 한다든가 좋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가치를 갖는다는 표현인 거죠.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것이 그 현실에서 있는 것만 우리가 손에 만져지는 것만이 가치가 아니고 가상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그 가치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이 가치하고 그 가상현실에서의 가치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것이 리니지 현상이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사회학적인 의미가 바로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대 초기에 리니지를 하기 위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포기합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친구관계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학업과 직업도 포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성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꾸 이 화폐 현상을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하는 바로 매몰 원가가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명히 화폐 현상 속에는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템이.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미래 가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몸에 두르고 있는 이런 그 옷이라든가 검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나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 작동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기를 소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니지에서 어떤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시간이나 뭐 이런 걸 투자해야 된다는 거. 어쨌건 가상현실에서의 가치물이 현실에서의 가치물하고 이게 호환이 된다는 것은 이미 리니지 20년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메타버스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현실에서 쓰이는 달러, 비자, 마스터가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린든 달러라든가 세컨드 라이프의 돈이 린든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 그 다음에 리니지 아데나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규제기관이 20년 전부터 주목해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일로 못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마저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스 해줘진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달러를 리니지나 로블록스 안으로 직접 넣을 것이냐. 그건 이제 CBDC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의 전략이죠. 아니면 로블록스나 아데나가 그냥 밖으로 나올 것이냐. 이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 내다보는 미래인 거죠.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 아니라 이거 좀 이렇게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지금 혁명적인 현상이 발생한 거다. 만약에 진짜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서의 소유권이 보장이 된다면 어차피 원래 거기에 내가 현실에서의 삶에서 현실에서의 노동과 가치를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거가 소유권이 보장이 되면 이걸 또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일로. 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화폐 현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냐. 진짜 고민이 됩니다. 저마저도 이게 난장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현상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메타버스를 읽는 하나의 키워드는 인정투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관념이 이미 헤겔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너무 경제적 인간만 가지고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인정을 향한 이 인간들의 투쟁, 특히 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수성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영웅으로 살면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한테는 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탄자니아 하드자족 부족의 그 본능이 있단 말이죠. 기린을 사냥하고 싶은, 기린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메타버스는 여러 방법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메타버스는. 근데 현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 현실이 골 때려지는 거예요. 현실이 많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지금 이 현실이 영웅 호걸들의 세계라고 생각해보세요. 삼국지 영웅 호걸들의 세계잖아요. 삼국지가. 그죠? 삼국지의 스토리라는 건 영웅 호걸들이 수많이 나타났다가 그것이 한 명씩 없어져가는 스토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통일되어 가고 점점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 영웅들이 작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웅 호걸들의 시대가 아닌 이유는 현실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근데 영웅 호걸이 되고 싶은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메타버스가 해결한다는 거죠. 메타버스. 창조적인 어떤 본능도 충족을 시키고, 영웅이 되고 싶은 거, 주목받고 싶은 거, 타자를 돕고 싶은 거, 타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억제될 수밖에 없는데 메타버스에서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이 메타버스상으로 쳐넣어버린다는 거죠. 치환해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을 치환하고 말이죠. 애정을 치환하고 말이죠. 돈을 치환해서요. 그러면 문제는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이 아이템들이 종속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파괴적인 이 화폐를 운영하는 그런 엘리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렇게까지 파괴적인 것들이 아니었는데 플랫폼에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서버에 들어있으니까 화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한항공 서버에서 나와가지고 거래되고 플랫폼을 막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화폐를 운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를 빨리 뛰어들어야 돼요. 빨리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밉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 우리나라 20년 전에 리니지 현상부터 시작돼서 이게 그 물밀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NFT라는 건 거품도 있지만 결국은 소유권이 플랫폼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것이라는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테드 창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에서처럼 현실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이 아이템들이, 메타버스의 아이템들이 현실로 튀어나와요. 어떤 경론지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에 맡기겠는데 현실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가 리니지나 세컨드 라이프나 로블록스에서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로블록스에서 만들어낸 아이템들이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매개하는 매개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넘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블록체인이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규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진짜 방화벽 세워야 돼요. 방화벽.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게임도 못하게 하고, 게임도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겠다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인터넷과 이 메타버스 환경을 놔뒀다면 지금까지 어떤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했던 그런 규제주의자들의 관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트래블 룰을 적용한다 치자고요. 그죠? 근데 메타버스 상황에서 막 이동하는 그 NFT 아이템들로다가 비트코인을 막 사고 거래하고, 아예 그냥 은행권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어요. 그죠? 그나마 고맙게도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는 정직하게도 자기의 계좌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편리했는데, 아예 게임에서 채굴한 아이템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덱스, 원화나 달러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산 탈중앙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뭐 다른 자신이 원하는 코인에 투자하고, 그 코인을 또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을 무슨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어요. 애초에 금융을 비켜서 통용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메타버스의 키워드는 아이덴티티, 심리스니스, 그 다음에 이종교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 이 아이덴티티는 고전에서 헤겔이 주장한 인정투쟁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단서는 인류학자들이 관찰한 하드자족 남자들이 굳이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꽁닭을 포기하고 왜 기린을 사냥하러 다니느냐. 그 남자들은 왜 그렇게 자신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도박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삐까번쩍한 인생을 꿈꾸느냐. 어?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그러지 말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주 중요한 헌터가 되고 무사가 되고 군주가 되는 게 낫지 않아요? 막 사표 쓰고 막 여기서 막 헌터 되겠다고 말해요. 주식 쫓아다니고 말이죠. 예?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